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 지역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진짜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걱정이 큽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제과점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용케 구했지만 식구들 배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د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بأطفالهم. 식수대 앞 긴 줄은 이제 일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물 한 통으로는 마시기에도 빠듯합니다. 빨래나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والله أنا جاي أعبي مية فيش عندنا مية وصلنا ل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تحت الصفر. الوضع كارثي بكل المقاييس.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한 칸 유니스에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인구 35만 도시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몸 하나 누울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은 피난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응급차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부족한 병상도 문제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가 더 걱정입니다. هذا طبعا يعني معناته كارثة صحية إذا أنا بدي نص الأجهزة تقريبا سوف تتوقف هذه الليلة عن الخدمة. 국제기구가 마련한 피난민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과 전기, 연료가 바닥나는 진짜 재앙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보도를 두고 혼선이 있었지만 양측의 교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임박한 지상전을 앞두고 이란과 헤즈볼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하더니 하루도 지나기 전 다시 시작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 로켓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의 알쿠드스 병원 주변까지 폭격이 이어졌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을 대비해 속속 남부로 직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거주민에게 사흘 연속 남쪽 대피를 촉구했고 가자지구 북쪽 병원 20여 곳에도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나치와 이슬람 국가에 비유하며 지상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과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이스라엘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28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America can certainly afford to stand with Israel and to support Israel's military needs, and we also can and must support Ukraine in its struggle against Russia. 이번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양측에서 이미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15,000명에 이릅니다. 세계 각국이 민간인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지상전을 우려하고 있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지상전을 멈춰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경북 영천, 청도를 지역구로 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당의 정책 분야를 책임질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3선 유이동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명직 당직자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 개편을 두고 국정쇄신이나 당정 관계의 기본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단순 꼬리 바꿔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나 원하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변화를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현장,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서는 민생 물가 안정을 당부했는데요.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물가, 고용 등 주요 민생 경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속에 대법원이 내년 1월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임시로 대법원을 이끄는 안철상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여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회의에선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후보 추천 등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통상 업무는 수행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안 권한대행이 임명제청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기 만료에 맞춰 내년 1월 공백 없이 취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선거와 검증, 임명제청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보통 석 달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 합의체 심리는 진행하기로 하고 전압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살펴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관련 사건 2차 공판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첫 재판은 단식 뒤 회복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KBS, 경기도 등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금감원 발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 방송장악 논란과 함께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남한강 휴게소를 지난 8월 민자로 전원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됐을 경우 교통량 분석이 반영돼 있지 않아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인 강상분기점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남한강 휴게소가 들어설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휴게소로 올해 12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이 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습니다. 도로공사가 이미 건설비의 85%에 달하는 229억 원을 투입한 후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나머지 15%를 들여 15년 동안 운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국 휴게소 200여 곳 가운데 이런 호남 민자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휴게소 매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량 분석에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늘어날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화도 양평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교통량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종점이 근처로 변경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을 누락해서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기해서 운영권을 민자 사업자한테 넘겼다면 그런 의사결정은 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양평고속도로는 기본 설계 이전 단계로 보고서에 반영할 만한 객관적인 교통량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마다 교통량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량 증감에 따라 계약 요건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기본 계획 최소한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주체들이 재추정해보고 일각에선 운영권을 따낸 업체가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네로라는 휴게소 업체를 꺾고 전국의 휴게소 단 4곳을 운영하는 업체가 최고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남한강 휴게소를 제외한 7번의 입찰에선 모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첨단화를 위해 호남 민자 방식을 수립했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태양광 겸직 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이 10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5명이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같은 일로 징계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올해만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한국전력 직원은 5명입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회사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 2019년에도 징계를 받았는데 사업을 접지 않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2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감봉 처분받은 직원 4명은 지분 공유 형태로 태양광 사업법인을 함께 꾸려 8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88명입니다.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가 75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11%인 10명은 같은 사안으로 또 걸렸습니다. 징계받은 88명 가운데 해임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한전은 보통 1번 걸리면 감봉, 2번 걸리면 정직, 3번 걸리면 해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대는 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운영권을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감시도 어렵습니다. 2번째 걸리면 또 해임, 이 정도로 강화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징계자 태양광 사업 매각 여부 연간 1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좀 해야 된다. 발전사인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4명과 1명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한 번만 걸려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해임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자 73명을 사기쳐 보증금 146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중개보조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미적분 2와 기하를 제외한다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대한수학회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수학회는 어제 성명에서 개편안에 언급된 공통수학만으로는 이과 계열 대학의 교육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심화수학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어제 입장을 내고 국가의료체계는 치밀한 교육체계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단순 산술적인 셈법으로 접근하면 의사 양성 과정에 왜곡과 부실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북한 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현재 핵 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이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합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첫 선을 보이고 B-5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의 주요 자산도 총 출동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지상 방산 분야까지 총망라하는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로 거듭난 아덱스.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늘부터 엿새 동안 개막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산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시험 비행도 이루어집니다. 이 KF-21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최근 이스라엘에 급파돼 우리 국민을 철수시킨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굴비기 등 군이 운용 중인 주력 항공기도 선보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의 주요 전력도 대거 참가합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인 B-52 폭격기가 비행을 펼치고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가 전시됩니다. 민간 분야에선 독자 개발 저궤도 시험 발사체 한비 TLV가 대중에 공개됩니다. 지난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해 소형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2년 뒤인 2025년 다시 열릴 서울 아덱스를 세계 3대 에어쇼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말레이시아, 호주, 이라크 등 9개국 국방장관과 14개국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해 우리나라와 국방, 방위산업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베트남을 상대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과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대비해 베트남을 상대로 밀집 수비를 공략할 공격 전술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튀니지를 4대0으로 완파하고 침체해 있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대표팀은 3연승에 4경기 연속 무실점에도 도전합니다. 사타구니 부상으로 튀니지전에서 빠졌던 손흥민은 일단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볼 신문은 조선일보인데요. 돌아온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직폭력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입니다. 경찰은 조폭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여기에 5,500여 명이 포함돼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40% 가까이가 30대 이하인 이른바 MZ 조폭인데요.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MZ 조폭이 대거 유입되면서 관여된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을 통해서 수입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금융투자업, 주가 조작, 또 사이버 도박 등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한다는 식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마약에 손을 대면 조직이 와해된다면서 거리를 두곤 했는데 이제는 마약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던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시로 이합 집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달라지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처럼 경찰의 추적관리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가계대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세 곳 이상 대출 450만 명, 역대 최대다라는 제목인데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가 올 6월 말 기준 44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자 중에 22% 정도가 이렇게 다중채무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평균 대출액을 따져봤더니 1억 2,78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소득 하위 30% 미만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를 취약차주라고 부르는데 연소득 중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취약차주가 4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면서 부정적 소득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또 민간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제목과 또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보면은 그 얼굴이 좌우로 나눠져 있죠. MZ가 고혈압, 부모보다 빨리 늙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실제 나이에 비해서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지는 가속 노화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며 생기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통풍 등 대사 질환이 수십 년 일찍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도 보겠습니다. 제목 아래 그래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세대별 환자 증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대사 질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2030 세대가 5060 세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이 과거와는 달리 보편화되면서 진단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중장년층과 다른 MZ세대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과 육류 중심의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보상받으려 하는 것들, 또 운동은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만성 대사 질환은 뇌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젊었을 때 술과 군것질을 줄이고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면서 건강을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친환경 항공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 항공유, SAF라고도 부르는데요. 기존 항공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업계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는 SAF를 2%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일본도 2030년까지 이 비중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AF를 공급할 수 있는 공항은 전 세계 총 109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이 2곳, 또 중국도 2곳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국내 모든 공항이 SAF를 저장하거나 공급, 또 유통, 급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도입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관련법에서 SAF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SAF 생산시설을 짓게 되면 불법이 되는 실정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한국이 SAF 분야에서만큼은 항공 후진국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노선 취향 등 항공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SAF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사 대표가 투자회사에서 받은 돈을 빼돌린 뒤 반년째 제작진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해당 제작사는 앞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작비를 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김태원 기자입니다. 20년차 프리랜서 방송 PD 노모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소개받은 제작사에서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출연과 촬영, 연출진까지 모두 30여 명으로 팀을 꾸려 지난 3월 첫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제작사 대표 A씨는 투자사에서 받은 제작비 선수금 1억여 원을 첫 화가 방송되는 4월 말엔 노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받은 제작비가 방송사를 거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습니다. 담당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다. 고로 제작비를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A씨는 아들 이름까지 걸겠다며 큰 소리 쳤지만 장담했던 3억여 원 가운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입금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비와 비품비 등 1,000만여 원을 사비로 결제해가며 12부작 중에 10회분까지 제작을 마친 노 씨. 결국 투자회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7화에 조기 종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인 PD로서 동료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려 했더니 규모가 3억 원에 달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드려야 되는 건 돈들이니까 그분들은 뭐 저 보고 계약을 했던 거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좀 안 됐는데 이 일이 있고 와이프한테 돈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출을 받고. 노 씨는 제작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받은 제작비 대부분을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노 씨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부터 투자금을 제작비로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제작비를 주지 않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제작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은 A씨 측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한 이후 인도와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놀라신 경험 많으실 겁니다. 불법 주행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직장인이 걸어다니는 서울 상암동의 식당가입니다. 엄연히 차도가 아닌 인도지만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평소에 다닐 때 그럴 때 좀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사람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급하게 유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한 번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주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를 타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해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한 3, 40건이라고 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단속 현장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캠코더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로 이제 번호판만 이제 식별하게 되면은 이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인도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원처럼 이륜차 주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현대판 실크로드 조성 계획인 1대1로 추진 10주년 정상 포럼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범 수배 이후 처음으로 방중의 시진핑 주석과 중동 평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상 포럼엔 전 세계 140개국, 국제기구 30곳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중국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전해드렸던 기사였는데요. 중국 하면 이제 저희가 1대1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벌써 10주년이 됐더라고요. 1대1로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큰 경제권을 구상하겠다는 중국 주도의 전략이고요. 예. 이게 시진핑 주석이 처음 집권을 한 게 201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이 처음 나온 건 그로부터 한 1년 후인 2013년 8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처음 이 구상이 나왔고요. 이 구상이라는 게 이제 왜 1대1로라는 이름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1대, 하나의 띠, 그리고 1로, 하나의 길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가 두 개가 각각이 있습니다. 육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의 서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를 지나고 유럽을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축이 있고요. 예. 일로는 해상으로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인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인도 등을 거쳐서 이제 요게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까지 나가는, 이탈리아까지 나가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참여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중국 주도인데 참여국이 한 65개국, 그다음에 여기에 서명한 나라들이 14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서명을 안 한 아프리카 나라는 2개고요. 여기에 서명을 안 한 남아메리카까지 이게 뻗쳐 있는데 나라는 3개.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안 한 나라 꼽는 게 더 네, 쉽네요. 안 한 나라 꼽는 게 더 쉽는. 예. 그래서 이게 참여국이 144개국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연결됐을 때는 전 세계 GDP의 한 32%, 전 세계 무역의 한 39%, 전 세계 인구의 한 63%를 커버하는 그 정도의 아주 큰 프로젝트로 한 15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만큼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이 1대1로 성과를 과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뭐 참여국들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좀 덜 된 나라들은 처음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인프라를 놓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프라를 놓고 이러고 싶을 때도 사실 첫째 자금이 부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지가 이제 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요거를 노리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금 우리가 꿔주겠다. 두 번째 중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인력이 들어가서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1대1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 댐을 짓거나 항만을 짓거나 공항을 짓거나 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지의 노동자들도 이제 고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면 현지에서 고용이 생길 건데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1대1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너네 나라에서 해당국에 고용이 생기고 그것들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냐. 이런 어떤
장점 뭐를 중국에선 강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중국 좋은 일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는 비유가 좀 많은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 자금을 공여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내수 시장에서 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고 중복 투자 같은 거, 너무 과잉 투자 같은 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중국이 외부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국제 영향력 순위 같은 것을 조사해봤더니 사실 미국에 대한 영향력보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국이 굉장히 대외적인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 성과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비판의 지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대1로 때문에 오히려 파산 위기에 몰리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유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금리가 IMF 같은 데서도 사실 이제 대출을 이제 어려운 나라들한테 해주는데 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한테 해주는데 그거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한 2배, 한 5% 정도의 대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출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인프라를 이제 구축한 것을 이제 중국의 일부 이렇게 지분을 넘겨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잠비아 같은 나라들은 실제로 2020년에 이제 파산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에 관련돼서 중국하고 못 갚겠다 그래서 일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부채를 못 갚는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로 개발했던 스리랑카 내 항만 하나를 이제 넘긴 것도 있습니다. 지분을 한 80% 넘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라오스나 파키스탄 같은 1대1로에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나라들이 이제 부채가 폭증하는, 국가 부채가 폭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이런 부채 폭증의 이유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1대1로 관련된 사업 때문에 이런 부채가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런 나라들을 부채 덫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부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악성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 그 동력 자체를 좀 잃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줬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나갔던 국가들이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갚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대출을 해준 쪽에서는 조금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조금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주요 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한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또 탈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요? 이게 이탈리아가 2019년에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1대1로에 유일하게 가입했습니다. 그때 미국도 막 뜯어 말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2019년으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2022년을 한번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조금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봤는데 1대1로를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탈리아의 대중 수출은 한 130억 유로에서 160억 유로로 한 30억 유로 정도 늘었는데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은 거의 2배 동기간 동안 늘었던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럽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은 여러 가지 산업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선 가장 대규모의 산업은 결국 자동차 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빠르게 전기 자동차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반도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대만과 최근에 좀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무역사무소 같은 사무소가 지금 밀라노에 최근에 개소를 하기도 했고 이런 대만과 하이 제스처가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은 이제 양안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중국 비중을 좀 줄이고 대만 비중을 좀 늘리려는 이탈리아의 어떤 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탈리아가 그때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었죠? 네, 이탈리아가 개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탈리아는 사실은 저희가 유럽을 볼 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은 부채 부분을 정부 쪽에서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2011년에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 중에 하나. 사실은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사실은 이제
그 정부 국가 채무의 비율이 GDP 대비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사실은 어떤 외부에서 파이낸싱 같은 것을 해올 좀 니드가 있었는데 그런 니즈들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통해서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한 3, 4년 지난 후에 다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실 득보다 좀 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대1로에 대한 뭐 비판도 드러나고 좀 한계도 직면하면서 성격도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형 투자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로 초점을 전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흐름이 바뀌면서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대1로 지금 신규 계약 같은 규모는 2018년에 비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는데 계약의 어떤 내용을 보면 좀 다른 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초반에는 인프라 투자가 많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금을 못 받는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무역 분쟁 같은 게 심해지고, 그리고 이 무역 분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반도체 같은 데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데 들어가는 어떤 광물들에 대한 이 광물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1로에 아주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그 대륙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사실은 광물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금은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조금 더 확보되는 광물 투자 같은 것, 그래서 광산 개발 같은 걸로 조금 눈을 돌려보자라고 해서 최근에는 1대1로의 신규 그 사업 개발 계획 쪽이 이쪽 광물, 광산 투자 쪽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상대적으로 돈은 덜 들어가지만 광물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계획의 변화가 1대1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유보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1대1로가 뭐 중국을 중심으로 조금 뭔가 경제권을 구상해 보자라는 거였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국이 조금 살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서진을 함으로써 조금 살 길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 수익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2012년에 집권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별 평균 내보면 10% 정도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3년임을 한 마당에 점점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을 설득해서 계속해서 집권을 해야 될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내실을 좀 전환함으로써 계속해서 1대1로 사업을 좀 유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 물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저희가 고물가다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외식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울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섰다면서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앵커랑도 얘기 잠깐 했는데 사실 7,000원인데도 별로 못 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평균 가격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게 1년 전에는 6,000원대 후반이었던 게 이제 최근에 7,000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게 이제 2014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는 얼마였냐? 그럼 한 4,500원 정도였다. 그러면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왜 자장면의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소비하는 이 식품 중에 짜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통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그리고 삼겹살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식당에 나가서 드시는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으로 봤을 때 19,000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옛날에는 소고기를 사줘야지 조금 비싼 걸 사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먹어도 되게 뭔가 대접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저도 뭐 이제는 마트에서 사서 집에서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추세인데 유독 이렇게 외식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시기를 약간 좁혀서 최근 기간을 보면요, 2020년 1월 이제 코로나가 났을 때 처음 생겼을 때랑 지금이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전체 물가 지수는 그때에 비해서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농식품 이제 가격
가격은 25%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 먹는 음식들, 외식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원료들의 가격이 반영되니까 원료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원료 가격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다 가격에 반영하는 게 어쨌든 간에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올랐고요. 예.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올랐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눈이 계속 굴러가다 보면 커지는 것처럼 체감으로 느낄 때는 이거 1년에 비해서 2년에 비해 전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도 있고 사실 호재는 없어 보이는데 오늘 뉴욕 증시는 반등했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금리가 너무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들을 좀 주식시장을 눌렀던 게 있는데 이것들이 좀 해소되는 거 요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이제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비재 기업들 뭐 존슨앤존슨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도 좀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보면 뉴욕 3대 지수가 다 올랐고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주나 소비재주 이쪽이 조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늘 생각하지만 참 알 수 없는 게 증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네, 시장은 모든 걸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주택에서 난 불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문짝도 뜯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차량은 디디겨져 고철 덩어리처럼 변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26톤 트럭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또 다른 화물차와 SUV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SUV 뒷좌석에 탄 50대 여성이 숨지고 사고를 낸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3명으로 파악됐고요.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에서 이동했는데 병원에서 사망 판정 내렸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도로공사로 정체가 빚어진 상황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새까맣게 탄 주택을 수색합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는데 60대 남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부엌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유기물 분석 장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제2자유로 서울 방향 벚꽃 지하차도 부근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던 트럭을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일대 차로를 모두 통제하면서 출근길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고양시청은 재난 문자를 통해 장산 가좌 나들목과 벚꽃 나들목 부근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7.5도까지 내려갔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5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한 강원 산간과 또 내륙에서는 안개나 이슬이 얼어붙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내륙에서도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7.5도, 안동은 5.5도로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 23도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찾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인 모레 전국 곳곳에 가을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